안녕하세요. 와우패스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파트 4번째인 임상심리학의 챕터 5번째, 마지막 챕터의 임상특수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특수 분야는 우선 첫 번째는 건강심리학인데요. 건강심리학을 보시면 우리가 의의 및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심리학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살펴봤던 일반적인 심리학보다는 조금은 다른 분야인데, 여기 보시면 건강의 유지나 증진, 그리고 질병의 예방,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요. 여기에서 심리학적인 이론과 방법을 여기에 사용을 해서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학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현대인들의 어떤 스트레스나 주된 질병, 사망의 원인을 심리사회적인 관점에서 살펴본다 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암, 현대의 어떤 질환, 암이나 심혈관 질환, 그리고 신체적인 병리에도 관심을 가집니다. 그렇다 보니 현대인의 어떤 건강과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어떤 질병들을 보다 보니 금연이나 체중 조절, 다이어트,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또는 실행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보시면 건강심리학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 되게 많지만 대략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보실게요. 우선은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 및 대처. 스트레스. 우리가 몸이 안 좋거나 심리적으로 어렵거나 하는 거는 대부분 스트레스가 많은 영향을 주죠. 그래서 건강심리학은 몸과 마음에 관련된 스트레스는 어떻게 되고 이거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을 포함하는 어떤 신체 질병, 예를 들면 심혈관 질병이나 또는 신체와 관련된 어떤 암이나 암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만성 질병과 관련된 부분들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물질, 행위 중독, 물질 중독, 물질 남용, 행위 중독도 건강심리학의 연구 또는 치료하거나 관심의 한 영역입니다. 보시면 알코올 중독이나 흡연과 관련된 중독과 흡연 중독, 흡연 예방 이런 부분, 그리고 도박 중독, 인터넷 중독 등을 다룹니다. 그 다음은 섭식 문제. 섭식 장애는 현대 여성들에게 많은 현대 여성들이 이제 앓고 있는 질병이기도 하죠. 그래서 섭식 문제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비만, 여기에서는 이제 남녀 불문하고 비만과 관련된, 그리고 다이어트, 폭식증, 섭식장애 이런 부분을 다루고요. 건강관리 또는 건강증진, 그래서 운동이나 수면이나 섭식 습관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는지, 그래서 치료뿐만 아니라 개선을 해서 예방하는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개입이나 치료 기법. 건강심리학에서의 치료 기법이나 개입 방법은 일반적인 행동치료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인지치료도 사용하고 인지행동치료도 사용하고요. 명상이나 마음챙김, 그리고 바이오 피드백, 그리고 수용을 기반으로 한 인지행동치료 이런 부분도 많이 사용하는 치료 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통증 관리, 수술 환자의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임종 관리 이 부분도 건강심리에 포함됩니다. 분노를 포함한 다양한 정서 관리, 정서 조절이 안 되거나 분노 조절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 그리고 삶의 질과 웰빙,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어떻게
몸을 건강하게 가꿔야 되는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도 건강심리학에서 다룹니다. 그 다음은 건강 커뮤니케이션, 건강 정책. 건강 정책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키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부분도 건강심리학의 연구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서 정책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건강심리학에서 다루는 여러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한 부분을 스트레스를 하나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스트레스 보시면 스트레스의 의미는 사람들이 자신의 대처 능력이나 능력을 벗어난 일상 기능을 파괴하거나 파괴하려고 위협하는 환경적인 상황에 적응할 때 발생하는 정서적, 생리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어떤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생리적으로 뭔가 반응을 한다거나 또는 심리적으로 어떤 정서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다운이 되고 우울해지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1, 스트레스 1은 뭘까요? 스트레스 1은 적응이 필요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그런 상황, 환경적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1이 무엇인지,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는 이 대상 또는 내담자의 스트레스 1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적응이 필요한 그 상황이 무엇인지, 스트레스 반응, 스트레스 1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이 나타나는 어떤 신체적인, 심리적인, 행동적인 반응, 예를 들면 강의를 한다거나 발표를 한다거나 하는 것도 스트레스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 1에서 어떤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나냐,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목이 이렇게 마른다거나 침이 마르고 그리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또는 어지럽거나 숨이 가빠지거나 이런 이제 신경계의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신체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달라지고, 그런 이제 신체적인 반응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좀 약간 불안해진다거나 부담스러워진다거나, 그러면서 행동적으로 회피하고 싶거나 아니면 빨리 끝내고 싶거나 이렇게 이제 나타나겠죠. 자, 그 다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은 되게 힘들어지거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면역 체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저하시킨대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을 저하시키고, 그래서 감기나 이런 부분도 스트레스가 더 많을 때, 그럴 때는 감기를 더 쉽게 걸리고, 그리고 감기나 이런 부분이 이제 스트레스가 만성적일 때 더 오래 지속된다거나 더 쉽게 걸릴 수도 있다. 그러면 이런 스트레스를 대처하기 위한 전략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이런 학자들이 스트레스 전략을 2가지를 제시를 해줬어요. 우선 첫 번째는 문제 중심 대처 방식. 문제 중심 대처 방식은 문제를 직면을 하거나 회피하거나 하지 않고 직면을 해요. 그리고 사회적 지지를 구하는 것. 사회적 지지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조언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털어놓고 위안을 얻는다거나. 그래서 사회적 지지에서 뭐 정서적인 지지도 있고 조언도 있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어떤 정보 제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문제 중심의 대처 방식은 이렇게. 그리고 문제 해결 계획을 하는 것. 그러면 2번째, 정서 중심적인 대처 방식이 또 있습니다. 정서 중심의 대처 방식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그리고 문제와 거리를 두기, 그리고 긍정적인 재평가, 긍정적 재평가,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재평가하면서 인지적으로 바뀌면서 정서를 다루는 것, 그리고 책임을 수용하고 또는 회피하는, 그래서 정서를
중심으로 이거를 정서를 이제 다운시킨다거나 침착하게 해준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전략들이 이렇게 두 가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는 누구나 받고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에 연구자들이 혹시 스트레스에 취약한 성격이나 강한 성격이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연구를 해봤더니 실제로 스트레스에 강한 성격이 있었어요. 자, 보시면 낙관주의적이고요. 그리고 탄력성이 있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도 좌절을 했어요.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뭔가를 다시 시도를 한다거나 이렇게 다시 회복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신념과 희망, 스트레스 받아도 희망을 유지하는, 그리고 호기심이 많은 성격, 적응적인 방어 기제를 가진 성격. 우리가 앞서 이제 방어 기제에 대해서 배웠는데 방어 기제가 뭔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하다가 그게 이제 오래된 그런 전략들, 그래서 방어 기제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적응적인 방어 기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적응적인 방어 기제는 유머를 사용한다거나 또는 승화를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뭔가 약간 공격성이 있거나 이제 행동화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승화하는 방식은 복싱을 배운다거나 아니면 직업을 이제 그와 관련된 운동이나 체육과 관련된 직업을 갖는다거나 이런 부분을 이제 승화라고 하는데, 이런 적응적인 방어 기제도 이런 적응적인 방어 기제를 가진 성격이 스트레스에 강하더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스트레스에 강한 성격은 잘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은 사회적 지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학자들이 주장을 했고요. 사회적 지지는 여기 보시면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고 지각하는 사람들의 경우, 그러니까 내가 나는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해준다거나 응원을 받는다거나 관심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거나 그런 지각하는 사람들의 경우 스트레스와 질병 간 관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가 있어도 질병을 걸린다거나 아프거나 이런 부분이 관계가 약하더라. 그래서 사회적 지지가 이거를 아주 보호해주는 보호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건강심리의 내용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은 임상의 특수 분야는 다음으로 이제 신경심리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신경심리는 보시면 우리가 이제 큰 틀로 보시면 신경계에 중추신경계가 있고요. 말초신경계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중추신경은 뇌, 척수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구조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말초신경계는 체성신경계, 자율신경계 이렇게 또 두 가지로 나누어 있죠. 여기에서는 또 자율신경계에서 보면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계 이렇게 또 두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내용들은 다 아시면 좋겠지만 중요한 것만 보자고 하면 우리가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한번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표 잘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자율신경계 안에 있는 교감신경계예요. 여기는 부교감신경계. 우리가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 다들 조금씩은 아실 것 같아요.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교감신경계는 여기에 이제 보시면 자리에 있고요. 여기 보시면 동공이 확장된다, 확대된다. 그리고 침 분비가 억제된다. 침샘이나 이런 부분이 억제되고 심장이 빨리 뛰게 하고. 그러니까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었을 때는 뭔가 어떤 위급한 상황이거나 스트레스 상황이거나 아니면 긴장이 되는 상황이거나 그랬을 때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돼요. 그러면서 동공이 확장이 되고 심장이 빨리 뛰고 기관지가
이제 넓어지고 뭔가 위장 이런 부분이 꿈틀대고 소화액이 분비를 억제해요. 억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되게 활성화되거나 억제하는. 그래서 방광의 수축도 억제를 해요. 그래서 긴장되거나 어떤 위험한 상황이거나 했을 때 여기가 분비된다, 활성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반대로 부교감 신경계는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좀 편안한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좀 안정된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밤에 잠을 자고 있거나 했을 때 활성화되는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공이 좁아지고 심장이 천천히 뛰게 되고요. 그리고 침샘이나 침 분비를 자극하고 기관지를 좁게 사용하고요. 그리고 쓸개즙이 분비되도록 자극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반대되는 개념이다. 그리고 긴장되거나 어떤 위급한 상황이거나 예를 들면 호랑이를 만났다거나 이랬을 때 이제 활성화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억제하는 어떤 기능을 억제하고 어떤 기능은 활성화되고 여기에서도 편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신경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훑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경심리학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뇌잖아요. 뇌는 신경심리학에서는 꼭 아셔야 되는 이 4가지 뇌 구조는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뇌에 좀 익숙하실 텐데 뇌에 크게 4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우선 첫 번째 보시면 뇌 구조 첫 번째 전두엽, 이마엽이라고도 하고요. 이마의 이제 앞부분이 있는 이쪽을 차지하고 있는 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파란색 이 부분은 전두엽입니다. 자, 전두엽은 창조의 영역이에요. 창조의 영역으로서 운동 기능, 자율 기능, 감정 조절 기능, 행동 계획 이런 부분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억제 기능도 담당을 합니다. 또한 이제 전두엽은 인지 기능이나 이런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어서 어떤 행동을 계획한다거나 아니면 뭐 수정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두 번째는 두정엽. 여기 위에 있는 두정엽이에요. 두정엽은 이해의 영역입니다. 이해의 영역. 이해의 영역으로서 공간 지각, 운동 지각, 신체의 위치 판단을 담당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공간 지각 능력이나 이런 부분은 여기에 이제 속하겠죠. 공간을 파악하고 공간 지각을 인식하고 자각하는. 그 다음은 측두엽. 여기 옆에 측두엽. 측두엽은 판단과 기억의 영역이에요. 판단과 기억의 영역. 여기에서는 언어, 청각, 정서적인 경험을 담당을 해요. 우리가 측두엽이 귀 옆에 있죠. 여기에 이제 귀 옆에 있으니까 언어적 또는 청각적인 정보 수집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처리를 하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후두엽. 후두엽은 여기 핑크색 네 번째 영역 여기 뒤통수엽. 후두엽이에요. 후두엽은 시각적인 영역으로서 시각 정보를 분석하고 통합해요. 그러니까 시각이 눈에 이제 시각 정보가 들어와서 망막에 이제 정보가 수집되고 그리고 뒤에서 여기에서 이제 분석하고 통합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사물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다시 뇌의 다른 부분에 신호를 보내는. 자, 이게 4가지 부분은 어떤 부분에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구조가 어떻게 되고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이렇게 있고 얘들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잘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뇌에 4가지 이제 구조가 있는데 대뇌 기능에 대해서 대뇌 기능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뇌 기능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제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국한되어 있어서 그 능력이 거기에 조금 더 특화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뇌의 각 부위는 각기 다른 능력과 감각에 반응을 한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뇌 각 영역은 다른 부위에 이제 반응을 하고 다른 능력을 아까 다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뇌 기능은 완전히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각각 이제 자기의 특화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완전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본적인 원리는 뇌 기능의 편측화, 편재화. 그러니까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잖아요. 우리가 좌뇌, 우뇌가 편재화되어 있다. 여기 보시면 좌반구, 우리 뇌의 좌반구는 언어 능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능력이 좀 더 전문화되어 있다. 우리가 여기에서 언어에 관련된 어떤 기억 능력이나 말을 이제 생산해내는 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우반구. 그래서 좌반구는 사고와 관련되고 뭐 논리적인 그런 부분은 이제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좌반구형 인간, 우반구형 인간, 뭐 좌반구 뇌가 발달되고 우반구 뇌가 발달되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반구의 전문화는 비언어적인, 여기 우반구는 비언어적이고 공간적인 정보 분석. 그래서 여기서는 좀 더 예술과 관련된 그리고 어떤 이미지 또는 창의적인 그런 부분을 좀 더 전문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원 청취 기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뇌의 편측화, 그러니까 편재화의 효과를 탐색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원 청취 기법은 귀에다가 어떤 언어적인 그런 자극과 또는 이제 다른 자극을 줬을 때 실제로 좌반구에 이쪽에 이제 뭔가 자극을 줬을 때 좌반구와 관련된 기능들이 조금 더 촉진이 되고 활성화되더라라는 거를 확인해낸 그런 기법이다. 그래서 이원 청취 기법, 이런 기법으로 뇌의 편재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뇌 편재화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런 걸 확인한 그런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은 신경심리학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여기 보시면 뇌의 대뇌 구조가 어떻게 되고 이 대뇌 구조에 어떤 역할,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전두엽은 고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이제 좀 더 뭔가 고차원적인 그런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창조의 영역이다. 운동 기능, 자율 기능, 감정 조절 기능, 행동 계획, 그리고 억제 기능도 담당을 하고요. 언어와 관련된, 사고와 관련된 고인지 기능, 특히 전두엽은 고인지 기능과 고인지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두정엽은 이제 이해와 관련된 이제 공간 지각. 그래서 내가 이제 뭔가를 팔다리를 어떻게 쓰거나 또는 공간이나 이런 부분을 지각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고요. 신체 위치 판단. 측두엽은 이제 청각, 언어 이해, 정서적인 경험. 그리고 후두엽은 시각 정보를 분석한다. 자, 이제 기본적인 대뇌 국제화, 편재화, 그리고 이원 청취 기법을 통해서 편재화를 더 확인하고 이런 연구도 있었다라는 부분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경심리, 우리가 앞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건강심리 스트레스와 관련된 부분, 자,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스트레스는 사람이 이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느끼는 그런 부담이나 어떤 정서적, 심리적인 그런 과정, 정서적, 생리적인 과정이다. 그리고 스트레스 반응은 신체적 반응, 심리적 반응, 행동적인 반응들이 있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면역 체계를 보면 스트레스가 면역 체계를 뭔가 저하시키거나 그래서 더 질병이 많이 걸리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건강심리학자들은 스트레스를 좀 완화시키거나 신체를 뭔가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사람의 행복 또는 사람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되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전략은 문제 중심 대처 방식, 정서 중심 대처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의 강한 성격, 낙관적인 탄력성 있는 신념과 희망이 있는 호기심이 많은 적응적인 방어 기제를 가진,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또 스트레스 완화, 그리고 스트레스와 질병이 좀 덜 걸리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내용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